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07 특임단 외곽교육장, 새벽 3시, 하늘은 아직 먹비치고 공기는 면도날처럼 차갑습니다. 이 시간에 숨을 고르는 사람들은 전국에 몇 없죠. 707은 그 몇 안 되는 곳 중에서도 가장 먼저 깨어있는 부대입니다. 어떤 국민도 모르는 새벽, 어떤 뉴스도 다루지 않는 훈련장에서 이들은 오늘도 그냥 준비합니다. 화려하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차유란 하사는 검은 전술복 위로 땀이 식기도 전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얼굴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름도 묻지 않는 것이 문화이며 최고만 남는다는 말이 공기처럼 깔린 이 공간에서 차유라는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은 훈련으로, 분노는 집중으로, 피로는 동작으로 전환하는 법을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훈련 평가 날이기도 했지만 오늘따라 교육장 한쪽에 낯선 공기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사단장 가족과 주요 내빈의 참관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교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서로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 느끼고 있었죠. 훈련이 보여주기식으로 변하는 그 순간의 불편함을요. 707은 쇼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부대의 성공은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교관들의 턱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었죠. 참관석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차유라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로 발소리의 성격을 들었습니다. 군인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확인하듯 누르는 걸음. 자신이 어디를 밟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보폭이었습니다. 정세린이 들어왔습니다. 방송 리포터 출신이라는 건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중심이 쏠리는 방식, 카메라 앞에서 단련된 자신감이 몸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과 투스타 사단장의 아내라는 위치가 더해지면서 정세린의 존재는 그냥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미소는 지어 보였지만 눈빛은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관계자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사이에도 시선은 교육장을 훑고 있었죠. 그 시선이 차유란에게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나 명확하게. 정세린의 눈이 차유란 위에서 한 박자 쉬었습니다. 저 애가 새로 들어온 하사?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닿은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씩 경직됐습니다. 차유라는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정면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규정이고 그게 이 부대의 방식이었죠. 정세린이 참관석을 벗어나 훈련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누군가 말렸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세린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작은 장비 하나에 닿았고 발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이런 걸 흘리고도 707이라고 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차유라는 허리를 숙여 장비를 집어 올렸습니다. 규정대로 조용히 빠르게. 그런데 정세린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대답은? 차유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육규정상 참관자와 불필요한 대화는 금지입니다. 그 한마디가 정세린의 얼굴을 바꿨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남성 간부들을 의식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빠르게 부풀어 올랐죠. 내가 지금 나를 무시해? 그리고 뺨이 날아왔습니다. 소리 하나가 훈련장을 정지시켰습니다. 차유란의 얼굴이 아주 조금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짧고 깊은 숨을 한번 삼키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정면으로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차유란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세린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뺨을 맞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세린은 주변을 한번 훑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백준혁 소장이야. 너 같은 하사 하나쯤은 오늘로 끝이야. 몇몇 간부들이 움직였습니다. 말리는 척을요. 몸은 끼어들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세린이 부인의 실세라는 걸, 그 소나기에 자기 진급이 걸려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유라는 그 자리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폭행 발생, 참관자에 의한. 그 순간 정세린이 차유란의 어깨를 잡아 밀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하면 너만 불리해. 내 인생 여기서 끝난다. 차유란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서 뭔가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에 가까운 것이었죠. 아직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당일 저녁 차유라는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호출을 받았습니다. 행정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류가 이미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고 담당 행정관은 차유란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신호였죠. 서류 제목은 경위서였습니다. 진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술서는 있었던 일을 적는 자리지만 경위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문서입니다. 차유란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육생이 참관자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행사 진행을 방해하였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멈춘 채로 차유란은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진실을 적는 자리가 아니라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미리 내용을 채워두고 서명만 받으러 부른 겁니다. 차유란은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 확인했습니까? 행정관이 잠깐 굳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대 장비 점검 중이었다고 합니다. 장비 점검.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 구역만. 차유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나올 대답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누군가 손을 댄 겁니다. 훈련장 참관 일정은 미리 잡혀 있었고 그 일정을 아는 사람이 손을 댄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무언가였습니다. 707은 원래 침묵에 익숙한 조직입니다. 말이 새면 정보가 죽고 정보가 죽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법을 몸으로 배웁니다. 차유란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보안을 지키는 침묵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침묵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다물었던 입이 지금은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 봉인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자리가 이상하게 비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 같이 훈련했던 동기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씩 조용히 차유란 주변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행정반에서는 서류 하나가 누락됐습니다. 훈련 평가표에는 근거 없는 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 사람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걸 차유라는 알았습니다. 정세린이 부인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문을 뿌렸다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례한 여군 하사, 참관 행사에서 사단장 부인에게 대든 교육생. 말이 퍼지는 속도는 언제나 사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소문은 진위를 확인받지 않아도 그냥 사실이 됩니다. 특히 권력 있는 사람이 뿌린 소문은요. 차유라는 상급자를 찾아갔습니다. 보고는 짧았고 돌아온 말도 짧았습니다. 크게 만들지 마라. 너도 앞으로 군 생활해야지. 그 말이 차유란의 목을 조였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말이 참아라가 아니라 없었던 일로 해라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을 열면 오히려 조직이 피해자를 문제인물로 만드는 구조. 차유란은 그 구조 안에 서 있었고 그 구조가 자기 발 아래 바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발을 딛고 있는 땅이 내 편이 아니라는 감각. 그 감각은 어떤 훈련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유라는 혼자 체력 단련장에 남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손바닥에 먼지를 털며 잠시 천장을 봤습니다. 707은 늘 대기합니다. 국민은 몰라도 우리는 늘 준비돼 있습니다. 그게 이 부대의 존재 이유였고 차유란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평온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 자부심이 차유란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유란이 대기하고 있는 건 국민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허영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단련장의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가영 대위였습니다. 차유란보다 4년 선배, 이 부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죠. 이가영은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차유란 옆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유란, 참아. 이건 내가 이길 싸움이 아니야. 차유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가영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맞는 말이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참는다는 건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차유란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가영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가영이 나가고 나서 단련장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차유란은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연락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성권. 부대에서는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번호였습니다. 개인적인 연줄로 비칠 수 있고 그 연줄이 알려지는 순간 차유란이 쌓아온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에로 더 쉬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항상 저장만 돼 있었습니다. 한 번도 누른 적 없이요. 차유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얹혔습니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 번호를 누른다는 건 스스로 버텨왔던 방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이 혼자 버틸 수 있는 종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요. 차유란은 결국 화면을 껐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차유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훈련이 있었습니다. 내일 또 그 서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정세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차유란은 눈을 떴습니다. 아직은 혼자 서 있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대 안의 공기는 표면적으로 조용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됐고 점호는 제 시간에 울렸으며 식당의 밥 냄새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차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르다는 걸요. 수면 아래에서 뭔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부대 전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707은 원래 공식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비 창고가 열리는 소리, 야간 투시 장비가 점검대에 오르는 소리, 그리고 간부들의 걸음이 빨라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차유라는 그 소리들을 듣는 것만으로 상황을 읽었습니다. 실제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테러 위협, 공개되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707이 움직이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소리 없이 준비하고 소리 없이 대기하며 소리 없이 끝냅니다. 세상이 평온하게 잠든 새벽에 이들이 장비를 점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이 계속 평온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그게 이 부대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차유라는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방탄 플레이트를 꺼내 무게를 확인하고 도어 브리칭 장비의 체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고요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쌓여있던 것들, 경위서와 누락된 서류와 비워진 식당 자리와 이가영 대위의 목소리가 장비를 다루는 감각 속에서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차유라는 그냥 707 특임단의 하사였습니다. 아무것도 덧붙여지지 않은 그냥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동 대기 명단이 나왔습니다. 차유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읽고 나서야 차유란은 명단을 내려놓았습니다. 담당 교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제의 행정관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눈을 안 마주치는 것이 일종의 답이었습니다. 나중에 흘러들어온 말로 이유를 알았습니다. 백준혁 소장의 지시였습니다. 내부 잡음이 있는 인원은 이번 작전 대기에서 제외한다. 표면적으로는 작전 보완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정세린이 압박을 넣은 겁니다.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차유란이 서야 할 자리까지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뺨은 손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뺨은 명예로 왔습니다. 차유란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낸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급자는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고 동료들은 눈을 피하고 있었으며 증거는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지워진 뒤였습니다. 차유란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면 돌아오는 건 공감이 아니라 문제인물이라는 딱지였습니다. 차유란은 훈련장 외곽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대기 중인 동료들이 장비를 챙기며 이동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 안에 자기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 대열 안에 저 준비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리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유라는 벽에 기대서 그 장면을 구경하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유란의 분노는 안으로 가라앉는 종류였습니다. 펄펄 끓다가 식는 게 아니라 가라앉으면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방식으로요. 뜨겁게 흥분하는 대신 차갑게 선명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차유라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707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합니다.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고 요란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그 방식이었습니다.
총을 드는 대신 다른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대신 기록해야 했습니다. 차유라는 숙소로 돌아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발생 경위, 훈련 평가표 감점 내역, 서류 누락 일자, 경위서 강요 정황.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로 천천히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707이 임무 전에 지형을 분석하고 동선을 짜듯 차유라는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공백 시간대, 경위서 작성 강요 정황, 부인회를 통해 소문이 퍼진 경로, 작전 대기 명단에서의 제외 경위.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지만 연결하면 달랐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수첩을 닫기 전에 차유라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투스타 사단장의 아내고 그 뒤에는 백준혁 소장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부인의 실세에 소나기에 잡힌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차유라는 하사였습니다. 계급도 배경도 조직의 보호도 없는 상태에서 그 구조를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첩은 닫혔습니다. 버려지지 않고 닫혔습니다. 차유라는 그걸 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요. 707이 임무 전에 가장 중요한 장비를 몸에 가장 가깝게 두듯이 차유라는 이 기록을 자기 몸 가장 가까이에 뒀습니다. 밖에서 장비 이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유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정면을 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부대의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전 해제 통보는 새벽 2시에 떨어졌습니다. 위험 요소 제거 확인. 전 대기조 해산. 짧은 무전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장비를 다시 창고에 넣고 방탄 플레이트를 제자리에 걸고 야간 투시 장비의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누가 뭘 했는지, 어디서 뭐가 해결됐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707은 원래 그렇습니다. 성공했을 때 가장 조용한 부대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증거니까요. 대기 조원들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사람, 깊게 숨을 내쉬는 사람, 조용히 눈을 감는 사람. 오늘 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국민은 모릅니다. 이 새벽에 이 사람들이 장비를 들고 대기했다는 것도, 그 대기가 누군가의 잠을 지켰다는 것도요. 차유라는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봤습니다. 대기조에 끼지 못한 자리에서 해산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안도하는 얼굴들을 보면서 차유라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들과 같은 마음으로 안도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긴장을 나눴다가 같은 안도로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 부대에서 함께 산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차유라는 그 긴장에 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707의 성공 방식,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것. 그 방식이 지금 이 부대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정세린을 지키기 위한 침묵. 부대의 명예를 위한 대기가 아니라 백준혁 소장의 체면을 위한 대기.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능력이 차유란에게 일어난 일을 없는 일로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차유란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가라앉아서 단단해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더 선명한 것, 확신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것, 기다리면 없어진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흔적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깊이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을요. 차유라는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배열하고 각 항목마다 관련 인물과 가능한 증인을 병기했습니다. 훈련 평가표 감점, 이건 담당 교관이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위서 강요, 이건 행정관이 직접 전달한 문서였습니다. 서류 누락, 이건 차유란 혼자 겪은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가영 대위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당했어. 나도 맞았어. 다들 당했어. 그 말이 수첩 위에서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가영 대위가 그 말을 꺼낸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맞다면 차유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세린이 이 부대 안에서 저질러온 일들이 차유란 이전에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복된 패턴이 있었고 그 패턴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씩 침묵을 선택했으며 그 침묵이 쌓이면서 정세린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차유라는 펜을 잠깐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모은 기록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차유란 한 명의 진술은 불만 있는 하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묻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패턴이 보이면 구조가 보이고 구조가 보이면 설계가 드러납니다. 707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같았습니다. 혼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정확한 지점을 겨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첩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 안쪽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숙소를 뒤졌습니다. 침상 아래, 장비 가방 안, 전술복 주머니 없었습니다. 차유라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는 걸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부대 안에서 차유란의 숙소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오후에 왔습니다. 차유란은 부대 보안 담당 장교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고 담당 장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류 제목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안 위반 혐의 조사 대상자 통보. 내용은 이랬습니다. 부대 내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기록, 외부 유출 가능성 조사 필요. 차유란이 수첩에 적었던 것들, 훈련 평가표와 장비 점검 일지와 인원 배치 관련 내용들이 부대 기밀 무단 기록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차유란이 자기 피해를 입증하려 모은 기록이 차유란을 잡는 덫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보안 위반은 사실상 사망 선고였습니다. 계급이 높든 낮든 경력이 길든 짧든 보안 위반 딱지가 붙는 순간 그 사람의 군 생활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신뢰가 전부인 조직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차유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 담당 장교가 말했습니다. 차유란 하사 조사 기간 동안 독립생활관으로 이동합니다. 사실상의 격리였습니다. 차유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항의가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 있던 몇몇 후배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같이 가라앉을까 봐요.
차유라는 그 시선들을 다 받으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등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요. 독립생활관 문을 닫고 혼자 앉았을 때 차유라는 처음으로 천장을 오래 봤습니다. 수첩은 없어졌고 증거는 사라졌으며 이제 차유란 자신이 피의자가 됐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기록하는 사람이 위반자로. 정세린 쪽은 차유란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유란이 기록을 시작했다는 걸 알자마자 그 기록을 빼앗고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이가영 대위였습니다. 문을 반쯤 열고 들어서는 이가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보다 눈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가영은 문을 닫고 차유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겁났어. 그 말이 차유란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이가영이 겁쟁이라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용기를 낸다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잃는 일인지 알면서도 그 미안함을 들고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차유라는 이가영을 바라봤습니다. 이가영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나도 당했어. 나도 맞았어. 다들 당했어. 그 말이 독립생활관의 좁은 공간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차유라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가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가영 이전에도, 이가영 말고도 이 부대 안에서 정세린에게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군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괜찮은 척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차유라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증언할 수 있어요? 이가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까지요. 이가영 대위는 그날 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눈으로 차유란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멈췄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고 독립생활관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차유라는 그 침묵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가영이 겁쟁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입을 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차유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차유란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수첩은 없어졌고 증거는 사라졌으며 자신은 보안 위반 혐의 조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면 볼수록 이 싸움의 구조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차유란이 가진 것은 기억뿐이었습니다. 기억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주장이 되고 주장은 반박될 수 있으며 반박이 쌓이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게 이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안 담당 장교와 외부에서 온 조사관 한 명이 동석했습니다. 질문은 예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수첩에 기록한 내용의 출처, 기록의 목적, 외부 유출 여부. 차유라는 한 가지씩 답했습니다. 담담하게, 사실만, 과장 없이요. 707에서 배운 보고,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사실만 보고합니다. 그 원칙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유효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수첩에 부대 인원 배치 관련 내용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차유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수첩을 가져간 사람이 이미 내용을 읽었고 그 내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고한 거였습니다. 인원 배치라는 건 차유란이 작전 대기 명단에서 제외된 경위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부대 기밀 무단 기록으로 둔갑한 거죠. 작전 대기 명단에서 제외된 경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저 자신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멈췄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차유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잠깐 흔들린 겁니다. 차유라는 계속했습니다. 수첩이 제 숙소에서 없어진 경위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과 보안 담당 장교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황함인지 계산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차유라는 그 눈빛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조사는 진실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유란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론이 나왔지만 차유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독립생활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격리가 연장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이 부대 안에서 소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보안 위반이었습니다. 앞선 소문이 무례한 여군 하사였다면 이번 소문은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보안 위반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동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딱지가 붙으면 아무리 오랜 동료도 거리를 둡니다. 괜히 같이 엮이면 자기 신뢰도까지 흔들리니까요. 동료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같은 줄에 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차유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다가 멈추는 것도 보였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는데 참은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차유란은 그 동작들을 다 봤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이가영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노크 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노크였습니다. 문을 열자 이가영의 얼굴이 며칠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백함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선 눈빛이었습니다. 이가영이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나 진술할게. 차유라는 말없이 이가영을 봤습니다. 이가영이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이가영이 부대 행사 준비를 맡았을 때 정세린이 행사 동선에 개입했습니다. 자기 자리 위치, 사진 촬영 각도, 심지어 어느 간부가 자기 옆에 서야 하는지까지요. 이가영이 부대 행사는 군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하자 정세린이 이가영의 진급 서류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실제로 그해 이가영의 진급이 한 기수 밀렸습니다. 이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수했습니다. 이가영이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하고 넘어갔더니 그 뒤로 더 심해졌어. 나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당했고 그 사람도 침묵했어. 계속 그렇게 됐어. 차유라는 이가영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안쪽이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고 축적된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한번 침묵이 받아들여지면 다음번은 더 쉬워집니다. 저항이 없으면 경계는 사라집니다. 정세린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진 것도 이 구조 안에서 아무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유란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진술할 수 있을까요? 이가영이 잠깐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명 더 있어. 한 명은 현재 복무 중이고 한 명은 작년에 전역했어. 전역한 사람한테는 내가 연락해 볼게. 차유라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가영 대위님, 이거 시작하면 저한테 유리하게 끝날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대위님도 아시죠? 이가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알아. 근데 이번에 또 침묵하면 나 자신을 못 볼 것 같아. 그 말이 차유란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거창한 정의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가영이 돌아가고 나서 차유란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은 없어졌지만 증언이 생겼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상황이 유리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격리도 풀리지 않았으며 부대 안의 시선은 여전히 차유란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유란은 처음으로 이 싸움이 끝까지 갈 수 있겠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창밖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대의 밤이었습니다. 어딘가서 누군가 또 대기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차유라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707의 방식으로 끝까지 가겠다고요. 감찰이 들어온다는 소문은 없었습니다. 원래 감찰은 소문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소문이 퍼질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그게 감찰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부대 정문이 조용히 열렸을 때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군용 차량도 없었습니다. 요란한 경적도 선도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세단 2대가 조용히 들어왔고 사복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씩이었습니다. 정문 위병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노재현 중장, 육군 총장 직속 감찰실장이었습니다. 위병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총장 직속이라는 건 사단장도 지휘 계통 받기라는 뜻입니다. 위병은 즉시 내부에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가 올라가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30초 사이에 부대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노재현 일행이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동안 복도 양쪽에 있던 간부들이 자세를 고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에서 긴장이 읽혔습니다. 노재현은 시선을 좌우로 주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보고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 걸음에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백준혁 소장의 집무실 앞에서 노재현이 멈췄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간부들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 전체를 읽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백준혁 소장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재현이 들어서는 걸 보고 일어섰습니다. 계급이 아래였으니 당연한 동작이었지만 일어서는 속도가 미세하게 빨랐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당황을 감추려 할 때 나오는 속도였습니다. 노재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백 소장,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기다리게 했다는 건 이미 이 자리가 예정돼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백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읽으려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무슨 일로? 부인회가 부대를 지휘해 왔다는 제보가 누적되었습니다. 백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굳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부정하거나 되묻기 전에 굳었습니다. 그게 이미 답이었습니다. 노재현은 그 표정을 읽고 계속했습니다. 진급 서류 개입, 작전 인원 배치 압박, 행사 동선 통제, 보안 구역 출입편의 제공. 제보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훈련장 내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해가
오해라면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노재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는 때로 분노보다 더 무겁게 공간을 누릅니다. 백준혁은 그 무게를 느끼면서 두 번째 말을 준비하다 멈췄습니다. 뭔가를 말할수록 불리해진다는 걸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세린이었습니다. 백준혁 소장의 집무실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 부대의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세린은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멈춤은 찰나였습니다. 곧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방송 리포터 출신답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표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노재현이 정세린을 봤습니다. 정세린 씨 맞으시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세린이 노재현을 바라보며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상황을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느 선까지 왔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읽으려는 눈이었죠.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 노재현입니다. 총장 직속 감찰실입니다. 그 한마디에 정세린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훈련장에서 차유란의 뺨을 때리던 날과 달랐습니다. 그날은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기 편이었습니다. 권력이 자기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온 권력이 자기를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정세린이 백준혁을 봤습니다. 백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세린이 처음으로 자기가 혼자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남편이라는 방패가 있었습니다. 사단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실세라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타이틀은 조사 대상이 됐으며 네트워크는 이미 감찰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노재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 감찰은 단순 민원 조사가 아닙니다. 노재현이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차유란의 진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가영 대위의 진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이가영이 말했던 2명 중 1명, 작년에 전역한 사람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무 중인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까지요. 진술서가 3장이었습니다. 차유란의 것을 포함하면 4장이었습니다. 노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뺨 한 대가 아닙니다. 이건 반복된 패턴이고 구조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부대의 지휘 체계가 민간인에 의해 침해된 사안입니다. 백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세린은 미소를 거뒀습니다. 처음으로 꾸미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훈련장에서 차유란의 손목을 잡아당기던 얼굴과 달랐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권력이 빠져나간 사람의 얼굴은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노재현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사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분 모두 별도 진술 일정 통보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노재현이 집무실을 나서는 동안 복도에 서 있던 간부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노재현은 내심 씁쓸했을 겁니다. 이 자세들이 백준혁 소장에게도 정세린에게도 똑같이 향했던 자세들이었을 테니까요. 감찰단이 부대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서 조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독립생활관에 있던 차유란에게 전령이 왔습니다. 차유란 하사 감찰실에서 면담 요청입니다. 차유란은 전령의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번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전술복 상의를 여미고 모자를 고쳐 쓰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나치는 간부들의 시선이 며칠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읽으려는 시선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이미 감지한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차유라는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제 걸음으로요. 감찰실 임시 사무소 앞에 서서 차유라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재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재현은 차유란을 보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차유란이 앉자 노재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차유란 하사. 차유란은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뭔가가 조금 풀리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노재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는 것만 있는 그대로요. 차유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실만 보고하겠습니다. 감찰 조사는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노재현의 팀은 조용했습니다. 요란하게 서류를 들추거나 간부들을 몰아세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씩 조용히 불러서 앉히고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조사는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어디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대비할 수도 없으니까요. 차유라는 첫날 2시간, 둘째 날 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재현은 차유란에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유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순으로 물었습니다. 훈련장 참관 당일부터 경위서 강요, 수첩 분실, 보안 위반 혐의 통보까지 차유라는 707에서 훈련받은 방식 그대로 답했습니다. 감정을 씻지 않고 사실만 순서대로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노재현이 조사 말미에 말했습니다. 차유란 하사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록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유란은 짧게 답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했습니다. 그 말이 노재현의 표정을 잠깐 바꿨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안에 담긴 것이 묵직했습니다. 차유란이 이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은 게 강인한 개인의 의지 때문만이 아니라 이 부대가 가르친 방식으로 버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식을 이 상황에서도 지켰다는 것이요. 조사 이틀째 저녁 육군본부에서 보고서 한 부가 올라갔습니다. 수신이는 차성권 대장이었습니다. 차성권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었습니다. 사성 장군. 이 보고서가 차성권의 책상에 올라간 건 노재현의 판단이었습니다. 감찰 내용이 단순 부대 내 분쟁을 넘어 지휘체계 침해와 구조적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자의 성이 차였습니다. 노재현은 그 이름을 확인하고 잠깐 멈췄을 겁니다. 차성권 대장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집무실에 혼자였습니다. 야간 당직 인원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지만 집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차성권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줄도 건너뛰지 않고 읽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성 장군이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다듬어온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겉으로 나오지 않도록 단련된 얼굴이었죠. 그러나 보고서 중간에
훈련장 폭행 항목을 읽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성권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멈춤이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멈춤이었습니다. 그 멈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차성권 자신만 알았습니다. 딸의 이름이 피해자 항목에 적혀 있는 보고서를 읽는 아버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성권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차유란에게도 이 사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성권은 보고서를 덮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연결된 번호는 백준혁 소장이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백준혁이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감찰이 들어온 이후로 백준혁은 아마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었거나요. 예, 대장님. 차성권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달되는 순간 백준혁의 숨이 얕아졌을 겁니다. 백 소장? 예. 지휘관은 부대를 다스리기 전에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난도 아니었고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백준혁의 상황 전체를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백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차유란의 성이 차였다는 걸요. 이 순간까지 연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차유란 707하사 경위서 대상자. 그 이름 앞에 붙은 성이 차였고 차성권 대장의 성도 차였습니다. 군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더라면 30초 안에 나왔을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백준혁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세린의 말만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 아니함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백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차성권은 침묵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백준혁이 그 침묵 속에서 상황을 전부 계산하도록 뒀습니다. 차유란이 차성권의 딸이라는 것, 그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라 이미 보고서에 올라와 있다는 것, 감찰이 총장 직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전화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는 것까지요. 백준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제가 미처 파악을. 보고서는 읽었습니다. 그 말로 백준혁의 변명이 막혔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변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차성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수화기 너머에서 백준혁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차성권이 마지막 말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 남편 옷 벗을 준비해라. 직접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세린에게 전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백준혁이 정세린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 그 전달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처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보직 해임을 예고해야 하는 상황. 그 굴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두 사람 모두 알게 되는 방식이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성권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육군본부 야경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대기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차성권은 그 불빛들을 보면서 딸의 이름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요. 차유란. 아버지로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성권은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개입하는 것이 차유란이 쌓아온 것들을 덮어버리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유란은 아버지의 딸로 이 상황을 버텨온 게 아니었습니다. 707의 하사로 군인으로 버텨왔습니다.
그 방식을 아버지가 뒤집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성권이 선택한 방식은 이것이었습니다. 구조를 끊어내는 것. 정세린이 기대고 있는 권력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 차유란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차유란이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군인다운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백준혁의 집무실에서는 정세린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준혁은 차성권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세린은 처음엔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한 단어씩 의미가 닿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 보직 해임, 자신 때문에 남편이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것. 정세린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훈련장에서 차유란의 뺨을 때리던 날 정세린은 권력이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계급, 부인회의 네트워크,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오랜 경험이 그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유란 한 명을 건드렸는데 돌아온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정세린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권력이 자기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처분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요란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공개 징계도 없었습니다. 707이 늘 해오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끊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백준혁 소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발령 통보는 이른 아침에 나왔습니다. 사단장실 명패가 내려지고 후임 지휘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집무실은 비워졌습니다. 백준혁이 그 방을 나서는 장면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707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들어올 때도 조용히, 나갈 때도 조용히요. 다만 그 조용함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의 조용함은 준비된 사람의 것이었고, 나갈 때의 조용함은 비워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정세린에게는 군 시설 출입 제한이 내려졌습니다. 부인회는 해체됐습니다. 공식 해체 통보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모이지 않는 방식으로요. 부인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백준혁 소장의 계급과 정세린의 영향력이 결합된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그 구조의 뿌리가 잘리자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억지로 해산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권력이 빠지면 사람들은 알아서 떠납니다. 관련 간부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CCTV에 손을 댄 사람, 경위서를 강요한 사람, 훈련 평가표를 조작한 사람, 수첩을 가져간 사람, 하나씩 순서대로 정확하게 처분됐습니다. 감찰이 조용히 움직인 사흘 동안 이 모든 것이 기록됐고, 기록은 처분의 근거가 됐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군 생활 기록에 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요. 차유란은 독립생활관에서 나왔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많지 않았으니까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복도였지만 같은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나치는 간부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선은 짧은 목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고개를 약간 숙이는 방식으로요. 차유라는 그 목례들을 하나씩 받으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가영 대위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마주봤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가영의 눈에 뭔가가 촉촉하게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차유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바깥으로 나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걸 겪은 사람들 사이의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담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차유라는 다시 훈련장에 섰습니다. 참관석이 없었습니다. 내빈도 없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훈련장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살을 베고 장비 점검 소리가 리듬처럼 깔리고 교관의 목소리가 평평하게 공간을 채우는 그냥 훈련장이었습니다. 차유라는 그 공간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래 그리웠던 공기였습니다. 며칠 만이었지만 훨씬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관이 대열 앞에 섰습니다. 707의 성공은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거다. 차유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것. 그 말의 의미가 훈련장 밖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이제 차유라는 알았습니다. 부대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침묵이 권력을 지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것도 707의 방식이었습니다. 예. 차유란이 짧게 답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차유란은 움직이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장비의 무게, 발이 땅을 누르는 감각, 숨이 리듬을 타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차유란이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덕분이 아니라 차유란 자신이 이 자리에서 만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땅이 내 것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차유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차성권. 오랫동안 눌리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독립생활관에서 그 번호 위에 손을 얹었다가 끄지 못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유라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딱 2글자였습니다. 수고했다. 차유라는 그 문자 앞에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숙소의 불빛이 조용히 켜져 있었고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차유라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그 2글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울지 않았고 독립생활관에서도 울지 않았으며 이가영 대위의 고백을 들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2글자 앞에서 눈가가 젖었습니다. 차유라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성권은 끝까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달려오지 않았고 직접 나서지 않았으며 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유란이 군인으로 서 있는 방식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끊어냈습니다. 차유란이 버텨낼 수 있도록 바닥을 다시 깔아줬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차유란이 군인으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봐준 방식이었습니다. 그 2글자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차유란은 이제야 다 알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딸에게 하는 말인지 군인에게 하는 말인지 차유란은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2가지가 같은 사람 안에 있었으니까요. 차유란은 딸이면서 군인이었고 군인이면서 딸이었습니다. 그 2가지를 동시에 지킨 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차유란은 한참 만에 답장을 눌렀습니다. 예. 딱 1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1글자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도 고생했습니다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 보고를 마쳤다는 뜻이었고 여기 서 있다는 뜻이었으며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부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점점이 박힌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야간 투시 장비의 배터리를 확인하고 방탄 플레이트의 체결 상태를 손으로 짚어보고 침투 차량의 연료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계속 평온할 수 있도록요. 차유라는 전술복 어깨에 붙은 패치를 내려다봤습니다. 흰 호랑이였습니다. 707 마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표식이었습니다. 차유라는 그 패치를 손끝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말없이 그냥요. 이 부대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조용하고 준비해도 조용하며 지켜도 조용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고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성공입니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존엄이 짓밟혔고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 침묵을 깼으며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구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흔들린 구조는 소리 없이 바로잡혔습니다. 707답게요. 차유라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 또 새벽이 올 것이었습니다. 살을 베는 공기, 장비 점검 소리, 교관의 목소리, 그리고 차유라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그러나 어제와 다른 무게로요. 더 단단해진 발바닥으로, 더 깊어진 숨으로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사람들 중 하나로요. 흰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준비된 채로